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5. 누구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공사 중임을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유지된다. H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희망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로웠다. 김씨 때문이었다. 김씨는 공무원이었고 몇 안 되는 남성 교인 중 한 사람이었다. 김씨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예배가 끝나면 꼭 H 목사를 찾아와 그날의 설교를 비판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신학적 논리를 펴기도 했다. 처음에는 우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일마다 반복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는 설교 시간에 다른 교인들은 보이지 않고 김씨만 보였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려나. H 목사는 점점 김씨가 두려워졌고 나중에는 김씨를 생각하면 분이 치밀었다. 괴로웠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목사 자격이 없다. 자책하며 교회를 그만둘 생각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염없이 시내를 걷다가 공사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철근과 건축 자재들이 어지럽게 길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사 중 팻말이 서 있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책임자 100. 그런데 그 팻말을 읽는 순간 그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 그래. 김씨가 공사 중이야. 그래서 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였어. 갑자기 김씨가 이해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몇 걸음 더 걷다가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보니 나도 공사 중이었구나. 그래서 김씨를 미워했던 거야.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팻말이 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주일이 왔다. 그날도 설교 후에 김씨는 어김없이 H 목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김씨를 보며 H 목사의 마음은 전처럼 불편하지가 않았다. 김씨는 또 설교를 비판했지만 H 목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공사 중 팻말을 김씨의 목에 걸어주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었다. 김씨, 공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씨가 이해되고 그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 H 목사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큰 목사가 되었다.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공사 중이다. 그리고 죽을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은 공사 중이던 일을 놓고 가는 순간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다가 갈 것이고 사업을 하던 사람은 사업을 하던 중에 갈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보다가 갈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하던 일은 미완성인 채로 남겨질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 뿐이다. 그래서 세상에 완성된 사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성숙한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자들일수록 참회록을 쓴다.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기 바란다. 정신 감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도 정신병동에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신이 보낸 사자다. 라는 과대망상 환자들이 있다. 정직하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열등감에 빠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반면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나는 완벽해야 해.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약점을 알아서는 안 돼. 나의 약점이 노출되면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거야. 라고 믿고 있다. 완벽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다. 완벽한 인물로 보이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는 40대 남성이 있었다. 마치 남에게 욕먹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었다. 줄타기 하듯 살아왔다고 했다. 공부도 욕먹지 않으려고 했다. 사랑도 사회생활도 남의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인생의 즐거움은 없고 피곤만 쌓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늘 이런 소리가 들린다. 못난 자식,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사람들이 네 진짜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실망할 거다. 다시는 네 꼴을 보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완벽한 인물로 보이려고 열심히 위장했다. 그러던 그가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치료를 받았다. 매주 50분씩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신과 의사는 친절했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다. 그는 부끄럽지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을 이상적인 인물로 위장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친구가 자기에게 실망했다고 비난하고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친구는 자기를 믿고 얘기해 준 것을 고마워하며 자신의 얘기도 털어놓았다. 그날 그렇게 편하고 기쁠 수가 없었다. 해방감을 맛보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실수할까봐 그렇게도 초조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도 되는 것이었다. 세상이 넓게 보였다. 그 일 이후 사람 만나기가 편해졌다. 정신의학적으로 그의 심리를 본다면 그의 자존감은 정신치료 중에 이미 높아졌다. 처음에는 정신치료자에게도 잘 보이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러나 점차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득이 약속 시간에 늦는다든지 하는 실수를 한 번씩 저질러도 예상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선생님이 몹시 화를 내고 창피를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늦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를 노출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은 완벽해진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줘야 한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얼마나 지독한 순간을 겪어내었던가. 남들은 우리가 겪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 그 순간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누구처럼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용케 여기까지 잘 견뎌왔다. 참아낸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비난만 하지 말고 수고를 인정해 주자. 이때 자존감이 살아난다. 자신감은 욕심분의 성공. 자존감을 높여줄 긍정적인 일을 찾아서 시작하자. 자존감을 공격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가능한 것을 지금부터 고치자.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은 당장 싸움을 걸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자존감의 공식을 이렇게 말했다. 자존감은 욕심분의 성공. 즉 분모인 욕심을 줄이거나 분자인 성공을 증가시키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공의 기록을 많이 올리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혹은 자기에게 거는 기대 수준인 욕심을 낮출 때도 자존감은 높아진다. 현실적인 자신과 이상적인 자신의 차이가 클수록 열등감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거는 환상적인 기대나 이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취감을 많이 느낄수록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욕심을 줄이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욕심이 많을수록 자존감은 낮아진다. 사실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열등감의 심리에는 욕심이 숨어 있다. 남을 밟고 우위에 서려는 욕심이다.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예뻐서 주목받고 싶은 욕심이다. 남학생들이 모두 나만 본다니까 인기를 독점하고 싶은 욕심이다. 그분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돈 많은 부자로서 돈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 출세해서 남을 힘으로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열등감의 뒤에 은밀히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의 외모, 능력, 재산이나 집안이 부끄럽고 싫은 것이다. 이런 욕심을 버리면 열등감 극복이 쉬워진다. 사실 헛된 욕심이다. 이런 욕심도 알고 보면 유아기의 사랑 결핍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사랑에 굶주린 아이가 주도권과 인기를 탐내는 것이다. 스타처럼 예쁠 필요는 없어. 그래도 나는 나야. 내게는 내가 실현해야 할 내 가치가 따로 있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산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다. 또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과 성취 점수를 높이는 것이 좋다.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은 올라간다. 반대로 성공 경험이 낮고 실패가 많을수록 자존감은 공격받는다. 3부에서 소개한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겠다던 A양이 좋은 예이다. 그녀는 가난 열등감으로 괴로워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부잣집 친구들의 대우가 달라졌고 스스로도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A양은 자기 탤런트를 활용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등감을 극복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제 보니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릴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생겼더라도 성장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현실적인 안목이 생기면 부정적 관점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한다. 이것이 인간 성숙의 과정이다. 열등감은 성장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한 부분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다. 그 시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면 성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관점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공 경험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왜 못한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자신에게 묻게 된다. 이런 의문을 정신의학에서는 창조적 호기심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성격이 여리고 소심한 남학생이 있었다. 그는 남 앞에 서면 떨고 모임에서는 항상 수동적이었다. 그런데 그가 의료봉사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굳고 사양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단 회장이 되자 그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좀 도와줘 하고 그가 부탁하면 선후배들은 기꺼이 그를 도왔다. 무의촌으로 의료봉사를 갈 때는 개연한 선배들이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가지고 달려왔다. 회장인 그의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아서 아무도 그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겸손하고 신사적인 그를 여자 회원들도 좋아했다. 모임은 활성화되었고 임원들은 자기 역할을 즐겁게 수행했다. 회의를 진행하는 그의 태도에 자신감이 붙었다. 전처럼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메모를 가지고 나와서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말했고 목소리도 커졌다. 1년 임기를 마쳤을 때 회원들은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자신도 참 좋은 경험을 했고 자신이 좀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했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준다. 또 다른 대학생의 예를 들어보겠다. 열등감이 심한 학생이 있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보면 자신이 너무 못나고 작아 보여서 비참했다. 그가 친구를 따라 대학 합창단에 들어갔다. 지휘자의 눈치가 보이고 실수할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했다. 그러나 합창은 즐거웠다. 합창 공연을 생각하면 떨리면서도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다. 게다가 지휘자는 그에게 곡 중 독창을 시켜주었다. 깜짝 놀라서 사양했지만 다른 단원들이 격려해 주었다. 자신감은 없었지만 레슨도 받고 열심히 연습했다. 공연을 마치고 지휘자는 일부러 그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가족들과 여자친구도 오늘 솔로 좋았어,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는 합창단에 들어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학생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사건이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 학생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자기 속에서 자랑스러운 부분을 확인한 것이다. 그것이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자기를 극복해보는 과정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퇴폐업소에 늘 가던 남성이 있었다. 죄책감으로 늘 우울했다. 죄책감은 자존감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정했다. 몰래 업소에 가고 싶은 욕구를 극복하고 일찍 귀가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참 잘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꼈다. 순간이었지만 자신이 괜찮은 놈으로 보였다고 했다. 물론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회복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스스로에게 떳떳해지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다. 반대로 죄책감은 자존감을 처참하게 무너뜨린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 무기력에 빠진 실험 동물처럼 그 무엇도 시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창단에 들어간 학생처럼, 동아리 회장이 된 의대성처럼, 성욕을 참아낸 남성처럼 자기 극복을 시도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공도 맛볼 수 없다. 착수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그 시점을 내일로 미루면 일이 어려워진다. 양은순 교수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내일은 공짜 이발소 이야기가 나온다. 한 청년이 이발소에 갔다. 유리문에 내일은 공짜라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내일 오면 이발료를 받지 않겠다는 광고였다. 그는 공짜로 이발할 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이발소에 갔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광고가 붙어 있었다. 만약에 청년이 내일은 공짜 광고를 믿고 또다시 돌아갔다면 이 청년은 끝내 이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고쳐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한다. 착수할 일이 있다면 오늘 착수해야 한다.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자존감을 회복할 기회는 날아가 버린다. 자신의 참 모습을 직면할 때 자존감이 회복된다. 위니코트 박사는 영국의 정신분석가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아과 의사이기도 했다. 그는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라는 학설을 발표했다. 가짜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기이다. 아이가 만들어낸 자기이다. 진짜 자기로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숨기고 부모가 원하는 말 잘 듣고 모범적인 착한 아이로 위장한 것이다. 이렇게 완벽해야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거야. 아이는 자기 상상 속에서 완벽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산다. 그리고 그렇게 성격이 형성되면 가짜로서 일생을 산다. 연기 인생이다. 진짜 자기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한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자기를 수치스러운 자기로 믿고 있다. 심지어 자연스러운 분노나 욕구까지도 부정적으로 본다. 인간으로서 약점도 있을 수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아이같이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런 진짜 자기를 허겁지겁 덮고 회피한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뒤로 숨는 것이다. 나는 정신분석가로서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비난과 수치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일이 바빠서, 영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남편이 속을 썩여서 등 진짜 자기를 피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나 된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자기를 정면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각자 아주 주관적이고 독특한 진실을 가지고 있다. 이 주관적 진실이 한 사람의 가치이기도 하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개인적 진실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이다. 자기의 참모습이다.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이때 진정한 자존감이 우러나온다. 진짜 자기를 확인하는 작업이 정신분석이기도 하다. 분석 시간의 분석가는 피분석가가 자신의 진짜 자기를 만나고 확인하는 것을 도와준다. 피분석자가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기만하고 회피하려 할 때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정신분석에는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를 확인하는 경험은 실로 놀라운 체험이다. 마음이 편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다. 나 자신도 분석을 받으면서 나를 발견했고 내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을 했다. 감격적인 경험이었다. 그랜 게버드 박사의 환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 분석 치료를 마치는 시간에 분석가에게 감동적인 감사의 말을 했다. 그는 31세의 남자였고 전문직에 종사했다. 3년간의 분석 치료를 종결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오늘 제 느낌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군요. 선생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저는 제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며 타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그리 쉬운 환자가 아니었죠. 무척 오랫동안 선생님께 제 마음을 열지 않았고 저의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선생님과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결국 제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선생님께선 정말 큰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선 자기 자신에 대해 별로 말씀하신 게 없으셨지만 저는 선생님이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전 선생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자존감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정신분석을 권하고 싶다. 자기와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가까운 곳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정신치료자를 만나볼 것을. 파트 5. 누구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자녀가 무능력하거나 장애인이어도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자녀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
엄마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와 자존감 회복을 어렵게 한다. 성폭행이나 왕따를 당한 후에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며 자기를 비난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비난하는 것이 익숙하다. 그러나 비난에서 벗어나 마치 곤경에 빠진 다른 사람을 위로하듯 자신을 위로해보자. 자기 위로가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열등감에 빠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실수할까봐 초조해하면서 갇혀 살지 말고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신을 인정해주자. 열등감의 심리에는 남보다 우월하려는 욕심이 있다. 욕심을 줄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공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은 높아진다. 정신 분석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가짜 자기를 버리고 진짜 자기와 만나게 해준다. 진짜 자기를 직시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존감이 높아진다.